안 돼요. 여기 우리 엄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요.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절규가 산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선미는 굴착기 앞을 막아선 남매를 바라보다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해진 옷차림을 한두 아이는 작은 손으로 묘비를 끌어안은 채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선미는 죽은 딸의 얼굴을 본 듯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 전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선미는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딸을 더 좋은 납골 땅으로 옮기려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을 지키는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선미는 64세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습니다.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바느질 만큼은 정교했죠. 그녀에게 딸 은서는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 피아노 건반 위에서 웃던 그 아이를 프랑스 파리로 유학 보낼 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전 교통사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무덤을 정리해 화장하는 날이었습니다. SUV 차창 밖으로 봄 안개가 피어올랐고 선미의 옆자리엔 공방 조수 윤태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30대 중반의 과묵한 남자였는데 선미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옆을 지켜주곤 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선미의 가슴 속엔 무언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묘역 입구에 도착하자 관리소장 오금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이 묘역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선미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늘도 맑고. 오금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선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덤 앞에 서자 은서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은서.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부 2명이 삽을 들고 흙을 걷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요. 거기 손대지 마. 갑자기 낡은 점퍼를 입은 남매가 언덕 아래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죠. 남자아이가 앞장서서 무덤 앞을 막아섰고 여자아이는 그 뒤에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여기 우리 엄마예요. 김은서, 우리 엄마라고요. 그 순간 선미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서 그 이름을 이 아이들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미의 시선이 아이들의 얼굴을 훑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아이의 눈매가 남자아이의 이마가 은서를 닮았습니다. 윤태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남자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보호센터에 살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여기 계시고요. 매주 와서 인사드렸는데 왜 가져가려는 거예요? 오금자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선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선미 씨 이 아이들. 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선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아세요? 그 물음에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묘비 주변엔 낡은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고
어떤 건 찢어져 있었어요. 선미가 무릎을 꿇고 그 종이들을 집어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엄마 좋아하는 구름이에요. 엄마, 오늘 급식으로 김밥 먹었어요. 엄마가 싸준 것처럼 맛있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안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선미는 한 장 한 장을 주워들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혼자 이 무덤을 지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금자가 선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이 아이들 매주 왔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 번도 안 빠졌다던데요. 처음엔 저도 그냥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선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태호가 묘비 뒤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여러 장 나왔어요. 남자아이가 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선생님한테 혼도 안 났고요. 근데 왜 안 오세요? 할머니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할머니 있던데. 그 순간 선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쌍둥이를.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유학생 딸이 손주를 남기고 갔다니, 그것도 이렇게 혼자 묘지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갔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아이가 선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줌마는 왜 울어요?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선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오금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애들아, 이분은 너희 엄마의 엄마란다. 남자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엄마요? 그럼 할머니?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할머니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 말에 선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왜 그랬을까? 선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어요.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따님이 아이를 낳으신 걸 아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학 중에도 매주 전화했는데 매번 밝게 웃으며 공부 이야기만 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을까요? 오금자가 선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미 씨, 세상엔 가까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있고 사랑해도 못 말하는 게 있어요. 숨기는 게 사랑일 때도 있죠. 그 말에 선미는 고개를 들어 오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오금자의 눈빛은 깊었어요. 근데 그렇게 숨긴 사랑은요, 나중엔 다 아파요. 숨긴 사람도 숨겨진 사람도. 바람이 불어 편지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쌍둥이가 그 편지들을 잡으려 뛰어다녔고 선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손에 쥔 아이들의 편지는 밤새 읽고 또 읽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공방 한쪽 벽에 걸린 은서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무렵의 은서였죠. 선미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서야, 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윤태호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커피 2잔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대표님,
어젯밤 푸른새 보호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10시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선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제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푸른새 보호센터는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현관 계단은 금이 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으며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찬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센터장 조만식이 사무실에서 나와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구부정한 어깨와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쪽 따님 묘지에 매주 가던 애들 여기 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더라고요. 복지사 이도아가 서류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자 아이들의 사진과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3년 전 5월에 한 여성이 이 아이들을 맡겼어요. 은서 씨의 대학 친구라고 했는데 급하게 맡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보호자 없음, 모친 김은서, 부친 불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들의 이름은 박지훈, 박지연이었습니다. 선미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굳어졌어요. 은서가 유학 중에도 매주 전화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는지, 왜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센터에 맡기고 혼자 감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아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신지는 몰랐나 봐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선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서가 자신의 존재를 아이들에게도 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금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엔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게 있죠. 선미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만식이 복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저쪽 방에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쌍둥이 남매가 문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낯설보다 묘한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지연의 눈매는 은서를 그대로 빼닮았고 남자아이 지훈의 이마와 코는 어린 시절 은서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선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걸어갔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문틈 사이로 선미를 지켜보고 있었고 선미는 그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3년 동안 몰랐던 손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센터 사무실 한쪽 벽장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이도아가 아이들의 개인 물품이 담긴 낡은 박스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먼지가 풀썩 일어났고 선미는 그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색연필, 스케치북, 그리고 낡은 가죽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엔 갓 태어난 쌍둥이 사진이 있었고 두 번째 장엔 돌잔치 사진이 있었어요.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선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은서와 쌍둥이 그리고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공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은 유모차에 앉아 있었으며 은서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선미가 기억하는 딸의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남자는 한 손으로 은서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봄, 우리 가족의 첫 소풍. 지훈이 지연이 너무 좋아했어. 선미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떨렸습니다. 2020년이면 은서가 유학 간 지 1년 후였어요. 그때도 매주 전화가 왔었고, 은서는 파리의 날씨 이야기와 피아노 레슨 이야기를 밝게 들려줬었죠. 그런데 사실은 귀국해 있었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니 선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 중이라더니 귀국했었구나.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금자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 손 좀 보세요.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뚜렷해요. 피아노 치는 사람 손이에요. 조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가끔 하늘 피아노 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같이 쳐줬다나 뭐라나. 선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빛이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은서가 사랑했을 사람, 쌍둥이의 아버지, 그리고 선미가 전혀 몰랐던 사위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윤태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은서가 아이들과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남자가 지훈을 안고 있는 사진, 네 식구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미가 알지 못했던 딸의 삶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찍힌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5월 이후론 사진이 없네요. 선미는 은서가 세상을 떠난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렇다면 은서는 사고 나기 약 1년 전부터 이 남자와 헤어진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선미는 사진 위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은서의 미소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선미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은서는 행복했었다는 것을, 이 아이들과 이 남자와 함께 진짜 행복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은서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엄마, 오늘은 꼭 할 말이 있어라고 했었는데 그걸 말하려던 거였구나.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사진 속 은서의 미소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은 따뜻했지만 선미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딸이 숨긴 진실이 너무 무거웠고 그 진실을 몰랐던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공방엔 재봉틀 소리만 울렸습니다. 선미는 책상 위에 은서의 가족 사진을 올려두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쥔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고 실은 풀린 채로 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공방 안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어요. 윤태호가 조심스럽게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선미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대표님, 따님이 귀국하신 걸 정말 몰랐어요? 선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유학 끝나면 같이 전시회 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말도 못 지켰네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사진 속 은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딸의 미소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숨겼을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불법 입양 브로커 일당 검거, 미혼모 자녀 불법 거래, 자막이 화면 하단을 지나갔어요. 선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단어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미혼모 은서도 그랬던 걸까요? 그래서 숨긴 걸까요? 선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은서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선미는 온 동네에 자랑했었어요. 우리 딸이 파리로 피아노 공부하러 간다며 한복 손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다녔는지 몰랐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했고 선미는 그 시선이 좋았어요. 자랑스러운 딸을 둔 어머니로 살아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서가 그때 엄마 나 아이 낳았어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선미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체면을 생각하며 은서를 원망했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금자였어요. 선미 씨, 옷감도 구겨지면 다림질하면 펴지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선미는 말없이 웃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공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재봉틀 옆엔 지난주 완성한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이 맞춘 원피스 한복이었는데 그 여성은 배가 불러 있었어요. 엄마가 축복해 주셨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미는 그 한복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은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었을까?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바늘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실을 꿰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결국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고 피 한 방울이 새하얀 천 위로 번졌습니다. 선미는 그 붉은 자국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은서야, 넌 엄마가 무서웠니? 아니면 실망시키기 싫었던 거니? 중얼거림이 빈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은 마치 은서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창문으로 다가가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은서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오늘 꼭 할 말 있어. 기다려줘.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려던 떨림, 두려움 속에서도 말하려던 떨림이었습니다. 선미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내가 그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미는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아 천천히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바느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단호했어요. 태호 씨, 은서 대학 친구들 연락처 찾아줄 수 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윤태호는 대답 대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그는 은서의 대학 동기였던 최미정을 찾아냈어요. 미정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윤태호가 은서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서요? 그의 유학 갔잖아요. 파리로. 미정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윤태호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서와 쌍둥이 그리고 남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미정의 손이 컵을 놓치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태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서 씨 유학 안 갔죠? 귀국해서 아이 낳고 키웠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미정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파리행 갔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영상 통화할 때 뭔가 이상했거든요. 배경을 절대 안 보여주고 얼굴만 비추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실수로 화면이 돌아갔는데 미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돼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울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윤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은서가 유학 간 지 1년 만에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은서는 매주 전화해서 파리의 날씨와 피아노 레슨 이야기를 밝게 들려줬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은서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선미의 생일이었어요. 파일을 뒤적이다가 엄마에게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클릭했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은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촬영 날짜는 2022년 2월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용기를 낸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내가 없는 거겠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미는 숨을 멈췄어요. 나 유학 안 갔어요. 거짓말했어요. 파리 간 지 7개월 만에 임신한 걸 알았고 현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화면 속 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랑 지연이 낳고 정말 행복했어요. 현수 오빠도 너무 잘해줬고요. 근데 엄마한테는 계속 유학생인 척 했어요. 바보 같죠? 이제라도 말하려고요. 다음 주에 엄마 만나러 갈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선미는 말이 없었고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은서가 다음 주에 만나러 온다고 했던 그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 통화만 받았어도 그 만남만 이뤄졌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선미는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야 했고 은서가 남긴 사랑을 지켜야 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보호센터 가요. 애들 만날 거예요. 윤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선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속에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선미는 보호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와 새 옷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10분을 망설이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도아가 문을 열어주며 미소 지었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선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쌍둥이가 있는 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 뭔가 설명하는 소리였고 지연이가 킥킥 웃는 소리였습니다. 선미는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조만식이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첫 만남은 누구나 어렵다고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엔 지훈과 지연이 바닥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문이 열리자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가 선미를 빤히 쳐다보며
어제 묘지에서 본 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지연이의 눈은 은서와 똑같았고 지훈이의 이마엔 은서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작은 점이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미가 자신이 아이들의 외할머니라고 엄마의 엄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스케치북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엄마 낳고 바로 죽었다고요. 그 말에 선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살아있는데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안 왔냐고, 엄마가 죽었는데도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선미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눈엔 원망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태호가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몰랐다고, 아이들이 있는 줄 정말 몰랐다고 말하자 지훈이 비웃듯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서 어떻게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살짜리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은서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 유학 갔다고 믿었다는 것,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자신한테 말 못했다고,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연이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은서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딸이 왜 진실을 숨겨야 했는지 이제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선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이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4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쌍둥이였습니다. 한쪽 구석엔 작게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자기네 가족은 이렇게 넷이었다고, 할머니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말에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에 자신이 없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이도아가 방으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과일이랑 옷을 사왔으니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망설이다가 과일 바구니를 들여다봤어요. 딸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필요 없다고, 센터에서 다 준다고 거절했어요. 선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다가가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도 말이에요. 천천히 기다리겠다고,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조만식이 첫날 치곤 잘했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위로했지만 선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미는 다시 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과일 대신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한복 공방에서 오전 내내 김밥을 말고 계란말이를 부치며 준비했습니다. 윤태호가 도시락을 포장하는 선미를 보며 어제도 오늘도 간다며 혹시 아이들이 안 받아주면 어쩌냐고 걱정했지만 선미는 웃으며 안 받으면 다음에 또 오면 된다고, 할머니는 시간이 많다고 대답했어요. 센터 식당엔 아이들 10여 명이 앉아 급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지연이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미가 다가가자 지훈이 고개를 돌렸지만 지연이는 힐끔 쳐다봤습니다. 선미가 점심 먹었냐고 할머니가 김밥 만들어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급식 쟁반을 보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오늘 급식은 짜장밥이었는데 맛이 없어 보였어요.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밥 좋아한다고요. 선미는 얼른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가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며 미소 지었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슬쩍 김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지훈 앞으로도 도시락을 밀어주며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지훈이 움찔했습니다. 결국 손을 뻗어 김밥을 집어들었고 한 입 베어 물고 나서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사흘 후 선미는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들고 왔어요. 지연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이도아에게 들었거든요. 마당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자 지연이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도 그림 그리냐고 물었고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는 못 그리지만 엄마는 피아노만큼이나 잘 그렸다고 말했어요. 지연이가 벤치에 올라앉아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이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그림이 완성됐어요. 하늘과 무덤, 그리고 꽃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선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무덤이냐고 물었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랑 매주 갔다고 엄마 외로울까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거의 매일 센터를 찾았어요. 어떤 날은 떡을 가져갔고 어떤 날은 그냥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할머니라는 호칭은 어색해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센터 강당에서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지연이도 참가한다고 했어요. 선미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무대 위로 쌍둥이가 올라갔어요. 지훈은 리코더를 들고 있었고 지연이는 탬버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미도 손뼉을 쳤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지연이가 선미를 보며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잘해서 그렇다고 엄마도 저렇게 무대에 섰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가 처음으로 선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마 얘기 더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해줄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선미는 공방으로 돌아와 윤태호에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가 미소 지으며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켰어요.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이 마치 은서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였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이제 센터의 단골 방문객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선미를 보면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고 지연이는 선미의 손을 잡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선미가 은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굳었고 가끔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선미는 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연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만
지훈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도아에게 물어보니 지훈이 자기 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지훈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선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엔 편지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모두 은서의 필체였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편지엔 은서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지만 엄마 목소리 들으면 용기가 사라진다고, 실망시킬까봐 무섭다고, 자신은 유학생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편지엔 현수라는 피아노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편지엔 쌍둥이를 낳았지만 보여드릴 수 없다는 내용,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이라는 미안함이 빼곡했습니다. 선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지 느껴졌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할머니한테 가려고 했다고, 자기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선미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며 그날 교통사고 난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편지를 꺼내 선미에게 건넸어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일 간다고, 드디어 용기를 냈다고, 쌍둥이를 데리고 갈 거라고, 화를 내도 좋으니 가족을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202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은서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서가 그날 자신에게 오려던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이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친구가 막았어요. 그 언니가 그런 얘기하면 할머니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소리 질렀어요. 선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를 밀쳤고 엄마가 뛰어나가다 차에 치였다고, 자기들도 거기 있었다고, 다 봤다고, 경찰한테 말했는데 사고라고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미정이었어요. 윤태호가 만났던 그 친구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미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선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는 지훈의 목소리에 선미는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미가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그때 받아줬어야 했다고, 할머니 때문이라고 말하자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선미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마당에서 지연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서가 남긴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편지 위로 선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서가 왜 숨겼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말이에요. 선미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하지 못한 것들을 자신이 이어가야 했어요. 손주들을 지키고 은서가 남긴 사랑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선미는 최미정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공방으로 직접 오라고 했어요. 윤태호가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말렸지만 선미는 혼자 만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했어요. 오후 3시 미정이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얼굴색은 창백했고 가방끈을 움켜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선미는 그녀를 맞으며 찻잔을 내밀었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기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소파에 마주 앉아 선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날 은서가 나한테 오려던 거 알았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가 드디어 엄마한테 다 털어놓겠다고 말했었다는 것, 그걸 자신이 말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선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정은 울먹이며 자신도 은서를 위한 거였다고, 선미가 얼마나 유학 이야기를 자랑했는지 아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갑자기 애들 데리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은서도 그걸 알아서 말 못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은서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밀친 거예요? 내 딸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수였다고, 그냥 팔을 잡으려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차에 치여 죽었는데 실수라고 하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어요. 미정도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만 탓하지 마세요. 전부 어머니 때문이에요. 은서가 왜 말 못했겠느냐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그 순간 선미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미정의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공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뺨을 감싸 쥐고 선미를 노려보다가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섰어요. 경찰은 사고라고 했으니 자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내뱉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윤태호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지만 선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자신이 그런 엄마였다고, 체면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오금자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미는 재봉틀 앞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금자가 선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가끔 말 한마디의 타이밍을 안 기다려주지만 그게 누구 잘못은 아니라고, 이제라도 손주들한테 다른 할머니가 되면 된다고 위로했어요.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금자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못해준 것들을 지훈과 지연에게는 해줄 수 있었어요. 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만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미 씨, 큰일 났어요. 센터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선미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윤태호가 뒤따라 나오며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외쳤고 둘은 빗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선미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훈과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연 아이들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센터 앞에 도착하자 소방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고 연기가 2층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지연아. 조만식이 선미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2층에 있다고, 소방관들이 올라갔다고 외쳤어요. 선미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기 속으로 손주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조만식이 선미의 팔을 붙잡았지만 선미는 뿌리쳤습니다. 2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선미는 센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태호가 뒤따라 외쳤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표님, 위험해요. 선미는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불은 아직 번지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자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2층 복도는 연기가 자욱했고 불꽃이 천장을 핥고 있었어요. 선미는 옷소매로 입을 막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훈아, 지연아. 목소리가 연기에 묻혔습니다. 복도 끝 아이들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선미는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문손잡이가 뜨거웠지만 선미는 옷으로 감싸쥐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창가 구석에 쌍둥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선미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지우는 기침을 하며 떨고 있었고 지연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밖에서 소방관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아직 2층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두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복도로 나가려 했지만 불길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계단 쪽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선미는 창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밖에서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대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선미는 지연이를 먼저 창가로 밀어냈습니다. 소방관이 아이를 받아 안고 내려갔어요. 다음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선미를 붙잡으며 울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선미는 지훈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뒤따라 갈게. 먼저 가. 지훈이 소방관의 팔에 안겨 내려갔습니다.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쪽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불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선미는 창가로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연기가 폐를 채웠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선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꽃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치던 모습,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웃던 모습, 그리고 사진 속에서 쌍둥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은서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밖에서 지훈과 지연이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 목소리에 선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손주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짚었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끝날 수 없었어요. 은서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을 자신이 지켜야 했습니다. 선미는 기어서 창가로 향했습니다. 손과 무릎이 바닥에 쓸려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소방관이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소방관이 손을 뻗었습니다. 잡으세요. 선미는 소방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이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굉음이 들렸어요. 불길이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이 선미를 안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선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지려는 순간 지훈과 지연이 달려와 선미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선미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금자가 담요를 가져와 세 사람을 감쌌어요. 불은 꺼졌고 가족은 붙었어요.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아닌 구름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 선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의사는 연기 흡입과 경미한 화상이라며 이틀만 입원하면 된다고 했지만 선미는 퇴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훈과 지연이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선미의 병실에 와서 손을 잡고 울었지만 선미는 제대로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윤태호가 낡은 노트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거라며 선미에게 건넸어요. 표지엔 은서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9년 2월의 일기였어요. 오늘 현수 오빠를 만났다.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설렜는데 오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엄마는 내가 유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선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5월의 일기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나 임신했다. 무섭지만 행복하다. 현수 오빠가 울면서 좋아했다.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엄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런 나를 받아줄까?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선미는 계속 읽었어요. 2020년 1월 쌍둥이를 낳은 날의 일기였습니다. 지훈이랑 지연이를 낳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들. 현수 오빠가 피아노로 자장가를 쳐줬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용기가 안 난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무섭다. 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2021년 8월의 일기가 나왔어요. 현수 오빠랑 헤어졌다. 오빠 부모님이 반대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여자랑 결혼 못한다고 했다. 오빠는 날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거짓말 때문에 오빠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 선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서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2월 사고 나기 한 달 전의 일기였어요. 엄마의 반대가 무서웠지만 이젠 사랑을 택했어요. 아이들이 내 전부예요. 내일 엄마한테 갈 거예요. 지훈이랑 지연이 데리고요. 엄마,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아이들은 꼭 안아주세요. 제발이요. 선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서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 딸아. 엄마가 너무 무서운 엄마였지. 선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오금자가 조용히 들어와 선미 옆에 앉았어요. 선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 이제 울음 대신 웃음을 꿰매요.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요? 난 은서한테 너무 못했어요. 딸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몰랐어요. 오금자가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손주들한테 잘하면 돼요. 은서 씨가 못 받은 사랑을 지훈이랑 지연이한테 주면 되잖아요.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은서야,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내가 사랑한 아이들을 엄마가 지킬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은서가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선미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어요. 선미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선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푹 쉬라고 했지만 선미는 쉴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차를 가져왔고 선미는 그에게 납골당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윤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몸이 아직?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차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론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나무들은 연두빛 새순을 틀고 있었어요. 선미는 품 안에 은서의 일기장을 안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곧 돌아간다고 말하고 혼자 나왔어요. 이건 선미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미가 화장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선미는 서류에 이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 유골은 이대로 둘게요. 태우지 않을 거예요. 관리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을 원했는데 마음이 바뀐 거냐고 물었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남긴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 사랑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유골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의 이름이 적힌 작은 함이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선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함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은서야, 엄마 왔어.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내가 남긴 아이들,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못 받은 사랑, 지훈이랑 지연이한테 다 줄게. 이제 너 걱정하지 마. 선미는 품에서 은서의 일기장을 꺼내 유골함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은서와 쌍둥이 그리고 현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선미는 그 사진을 유골함 앞에 세워두었어요. 은서야, 내 가족 사진이야. 엄마가 이제야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였어요. 선미는 천천히 일어서며 유골함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 내 아이들이 기다리거든. 할머니가 늦으면 안 되잖아. 밖으로 나온 선미의 얼굴엔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선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힘드시면 좀 더 있다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차에 타면서 선미는 다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보호센터가 아니었어요. 시청이었습니다. 윤태호가 의아해하며 시청은 왜 가냐고 물었습니다. 양육권 신청하러 가요. 지훈이랑 지연이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죠. 윤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공방 옆 빈방을 아이들 방으로 꾸밀 거라고, 학교도 알아봐야 한다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생기가 돌았어요. 시청에 도착해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설명했고 선미는 하나하나 꼼꼼히 들었어요.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족 양육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선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장 작성하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선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쓰고 관계를 쓰고 양육 의지를 적어 내려갔어요. 마지막 서명을 할 때 선미는 잠시 멈췄습니다. 펜 끝을 종이에 대고 생각했어요. 은서야, 엄마 이제 제대로 할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엄마가 다 지킬게.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심사 기간이 약 한 달 걸린다고 말했고,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방도 꾸미고 학교도 알아보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시청을 나오는 선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어요. 선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선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할머니가 좋은 소식 가져갈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육권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미는 전화를 받자마자 윤태호에게 외쳤어요. 됐다고, 드디어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선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공방 옆 빈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침대 2개를 들여놓고 책상과 옷장도 마련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 분홍색 커튼을 달았고 지훈이를 위해 파란색 이불을 준비했어요. 벽에는 은서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보호센터로 향하는 날 아침, 선미는 긴장했습니다. 윤태호가 운전하는 내내 선미는 손을 비비작거렸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조만식과 이도아가 나와서 반겼습니다. 지훈과 지연이는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들아,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갈 거야. 선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이가 달려와 선미의 허리를 안았어요. 지훈은 짐을 들고 서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조만식이 선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센터를 떠나는 순간 지연이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3년을 지낸 곳이었지만 이제 떠나는 거였어요. 선미는 백미러로 센터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공방에 도착하자 오금자가 음식을 잔뜩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김밥과 과일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오금자가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 냄새가 나네요.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방으로 안내하며 여기가 너희 방이라고,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 말했어요. 지연이가 분홍색 커튼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고 지우는 책상에 놓인 은서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미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할머니도 함께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오금자와 조만식, 윤태호와 이도아까지 모두 모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연이가 김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말했고 지훈도 된장찌개를 한 그릇 비웠어요.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선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은서의 묘로 향했습니다. 지훈과 지연이는 한 달 만에 찾는 곳이었어요. 묘비 앞에 국화를 놓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서야, 엄마가 이제 내 아이들을 데려왔어.
제대로 키울게. 약속해. 지훈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진짜 좋아요. 방도 예쁘고 밥도 맛있어요. 선미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묘비 앞에 길게 늘어졌어요. 바람이 천천히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선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남겨줘서. 돌아오는 길 지연이가 선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일 학교 가도 되냐고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주부터 새 학교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훈도 기대된다며 미소 지었어요. 공방으로 돌아온 선미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바늘을 들었어요. 천을 펼치고 실을 깨었습니다. 바느질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이가 그림을 그리는 소리, 지훈이 책을 읽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선미는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빛이 공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연한 여름으로 접어들었어요. 공방 마당엔 지연이가 키우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고 지훈이 만든 새 집엔 참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선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후엔 공방에서 한복을 만들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미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돌잔치 한복을 만들고 있었어요. 분홍색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오가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선미에겐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오후 3시 학교가 끝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과 지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선미는 재봉틀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림 한 장을 들고 와 보여줬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지훈과 지연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엄마가 그려져 있었어요. 선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액자에 넣어 걸어둘까?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수학 100점이었습니다. 선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고 지훈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선미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인데 어디 가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보러 가고 싶다고, 꽃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엄마한테 너희 성적표 보여드려야지.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지연이가 좋아하는 김치전이 식탁에 올랐어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급식이 맛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쏟아냈어요. 선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선미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지연이가 선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선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딜 가겠니?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우리 보고 있을까요? 선미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봐. 저 별들이 다 엄마야.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아이들은 별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선미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은서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은서의 모습이었어요. 은서야, 엄마 잘하고 있지? 내 아이들 정말 예뻐. 내가 얼마나 사랑했을지 알 것 같아. 선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금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숨긴 게 죄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말이에요. 이제 선미는 알았습니다. 은서의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마당의 해바라기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방의 불빛이 따뜻했고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선미는 재봉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완성해야 할 한복이 있었거든요. 바늘을 들고 천을 펼쳤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이어갔어요. 재봉틀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공방을 채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은서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미는 미소 지으며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봄빛이 그들을 감쌌고 사랑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사랑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